네, 김수민의 뉴스 밑장 별책 부록입니다.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적절한 시기를 보다가 놓쳤어요. 제가 방송에서 시즌2에서 가끔 얘기를 했던 것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이 얘기를 몇 번 했었죠. 지난 8월 18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SNS에 김대중 전 대통령 연설 일부를 영상으로 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연설뿐만 아니라 이 연설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가의 연설, 수사, 그리고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편의 김대중 연설을 같이 여러분들과 들으면서 이것저것 또 얘기들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연설의 흐름이 중간중간에 제가 해설하느라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 가서는 제 해설 없이 그냥 연설만 딱 붙여서 드릴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참고로 이 연설들은 남진 씨가 김대중 헌정음반 격으로 발표한 니모신 목포항이라고 하는 음반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찾아보시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방송은 제가 중간중간 해설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설은 1971년 대통령 선거 연설인데 남진 씨 음반에 보면은 장충단 공원 선거 유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씨가 집권을 하면 영구 집권의 총통 시대가 올 것입니다. 뭐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연설이 바로 장충단 공원 연설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장충단 공원 연설이 유튜브에 뜨긴 뜨거든요. 제법 긴 분량인데 그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충단 공원 연설이 맞는가? 중간중간에 청중들의 그 열화와 같은 함성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근데 장충단 공원은 100만 명인가 한 이 정도 왔거든요. 그 정도 인파의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장충단 공원 선거 유세가 맞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하튼 1971년 대통령 선거 연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연설은 1987년 여의도 광장 선거 유세입니다. 11월 29일 여의도 광장 선거 유세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입장에서는 16년 만에 대규모 인파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어땠을까요? 16년 만에. 이 16년의 이 간극이 있습니다. 두 연설 사이에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 가택연금, 5.18,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조작, 사형 선고, 미국 망명, 정치활동 규제, 6월 항쟁, 16년에 김대중 최고의 고난의 세월, 이것을 거치고 돌아온 김대중의 연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 나이 차이도 현격하게 드러나고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었던 일과 생각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1년에 김대중이 40대 기수로서 정치를 했을 때의 첫 번째 연설은 굉장히 신랄하고 때로는 만담 같고 김대중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엄청 크고 거칠어 보이고 이런 매력이 있다면 두 번째 연설은 굉장히 성숙한 그러면서도 노련하고 인자한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 조금 이제
이 고저가 있어요. 고저가. 높고 낮음이.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연설이 되고요. 두 번째 연설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두 연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연설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특히 두 번째 연설은 세계 정치사상 최고의 연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연설은 첫 번째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연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의 연설부터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박정희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되는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 여러분께 분명히 내가 말씀한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 씨가 인격이 모자라든가 지금까지 대통령은 잘못했다든가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합니다. 설사 박정희 씨가 훌륭하고 대통령을 잘했다 하더라도 박정희 씨는 이번에 대통령이 아니야. 그것은 이 나라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한 사람은 장기집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독재입니다. 만일이면 공화당이 김문당 대통령 후보나 김대중이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김정수 씨든지 이호선 씨든지 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박정희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의 인격이라든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죠. 장기 집권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독재다. 그러니까 지금 독재와의 싸움이다. 박정희 씨 개인, 대통령,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박정희를 평가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화당, 당시 여당에서도 김종필이라든지 이호상을 내면 될 거 아니냐, 왜 또 박정희란 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거대한 가치와 명분, 당위, 이것과 자신이 내세우는 것, 그것 사이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내세우는 가치 당위와 지금 현재 불어닥치고 있는 독재의 바람 간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박정희 씨가 안 되냐? 박정희 씨 아니면 당공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건설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안정도 안 돼? 그러면 말이에요. 박정희 씨가 내려 돌아가셨다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간판 내려야지 않소? 불경스럽습니다. 박정희 씨가 내일이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대한민국은 이 나라 간판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사람의 독재자에게 의존하는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그럼 박정희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내일이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이라고 감히 찔러댑니다. 당시의 정보당국에서 이 연설을 들었으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하지만 숨죽여 박정희 독재를 쳐다보고 있던, 하지만 독재나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박정희 씨가 설사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장기집권을 만든 것이지만 하물며 박정희 씨 심장 취정 결명은 이상 대응이라는 기회가 매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 선거에서도 어떠한 일이 들어도 이번 선거에 승리를 하고 내 사랑하는 정부가 내 국민들은 어느 이 암흑 독재와 냉나고 그런 것부터 구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린 길은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기대로 가져가는 세대라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지금으로 내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조금 이 옛날 연설이고 녹음 장치라든지 이런 성능 문제
뭐 세월이 또 지났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음질이 좀 불분명해서 내용이 안 들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연설가로서의 김대중이 때로 연설을 하다 보면 발음이 좀 뭉개질 때가 있습니다. 이 대목도 좀 그런 대목인데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권 교체 당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위를 넘어선 절박함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정권 교체에서 많이 오염시킨 것이 정권 교체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에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정권 교체들이 더 있었는데 정권 교체를 거듭할수록 계속 정권 교체라는 슬로건에 매달리는 뭐 이명박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윤석열도 그랬죠.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 당시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 회의, 비관 이런 것들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과는 현격하게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권 잡는 허가를 달린 지휘관들을 보장하고 지방 자신을 대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자, 약간 아직까지 청중의 분위기가 재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책 얘기로 돌입을 합니다. 왜? 정책 얘기를 빨리 하고 조금 더 정치 총체적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김대중의 연설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학원의 자유 얘기하고 지방자치제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시의원과 성동의원은 먼저 선거. 그 다음에 제2단계는 성동청장을 선거하고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단장하고 이런 지방자치를 지시했습니다. 네,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일단 쭉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대중은 자신을 미스터 지방자치라는 별명으로 불러달라라고 했을 정도로 지방자치 제도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단적으로 선거에서도 관권 선거가 깊숙한 데서 일어나게 되죠. 정부가 임명한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 결국에 관권 선거를 하는데 동원돼서 실핏줄 노릇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지방자치부터 실시를 해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뭐 지방자치를 대단하게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선거라도 좀 해서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야 그 사람을 뽑아야 선거도 공명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 직선하여 여성 지위 향상론을 통해 여성의 교육원과 여성의 교육과 취직과 배우와 그 사회적 지위가 이래서 언니로서 아내로서 지도자로서 자, 여성의 지위 향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이 동시대에 심지어 뭐 다른 진영이 아니라 같은 진영에 있던 정치인들보다 더 앞서 나갔던 것이 젠더 문제였죠. 성평등, 여성 지위 향상, 배우자인 이희호의 영향도 컸겠지만 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1세대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희호와 결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집 앞에 문패, 당시에는 가부장, 남성 가부장 한 명의 문패가 집 앞에 되게 걸려 있었는데 김대중은 시대를 앞서 나가서 부인과 자신의 이름을 같이 문패로 걸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여성 지위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죠. 근데 조금 분위기 따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뭐 명연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들어봐야 압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에 특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 잡는 아까 내가 존경하는 자식 같은 사람을 실신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국을 같이 다니면서 국민 앞에 서기로 나를 길러주고 계시는 김산 당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박정희 씨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박정희 씨에 의해서 짓밟힌
이 헌법의 영역을 다시 잡았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네,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김대중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리 위대해도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대통령은 안 돼. 자, 정책 얘기, 지방자치제, 여성 지위 향상 이런 얘기들 쭉 하고 나서 바로 대통령 디스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이나간 박사가는 김나가는 누구는 자기 자신을 영화 자기 자신을 영구집권하면서 헌법을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하는 일은 절대로 다시 못하겠다면서 여러분 앞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는 헌법을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이런 것이 또 연설의 묘미예요. 구어죠, 구어. 박정 대통령이 경제 건설을 위해서 애쓴 그분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신은 현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건설하려고 한 그 노고는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저 양반이 하는 건 다 틀렸어. 전적으로 틀렸어. 그러니까 갈아엎어야 돼. 이 논리가 아닙니다. 그 공로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처지고 실제로 그것을 극복해낸 정치인이지만 나름대로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 또 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박정희가 이런 건 그래도 잘 하고 있어. 이건 인정을 해야 돼. 라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건설에서 잡아보자 하는 의욕을 우리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킨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합니다. 자, 국민들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킨 것이 박정희의 공로다. 이 부분은 김대중이 훗날 대통령이 되고 박정희 기념관 지원을 약속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단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대구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기념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김대중 정부의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대해서 영남 지역 민주화 세력, 개혁 세력을 포함해서 여러 진보 진영에서 반발했습니다. 분명히 비판받을 소지가 큰 그런 행위였죠. 다만 그것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급하게 지어진 것은 아니다. 김대중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념관이 아니라. 이 생각은 오래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1971년 연설에서 드러나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절대기를 당한 사람이니 뭐든지 나쁘다 뭐든지 맞춘다 이래가지고 추적을 시킨 사람이야. 요새 동아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진 충성을 가진 마타타입니다. 개인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그분을 공격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것은 내가 박정희 씨 개인을 위해서 하지만 내가 나라를 해주고 내가 나라를 국가 원수가 즉 우리들이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박정희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다. 그들은 나를 마타도하지만 나는 공격하지 않겠다. 대인배. 대인배로서의 풍모가 있다 나는 이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곧 과시가 되는. 겸손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을 하면 그것 자체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랑이 되고 과시가 되는 자기 PR의 기술이죠. 그러나 정책의 입장에서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상당한 실패. 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을 고취시키려고 한 점을 인정하고 또 그분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일종의 밑밥이기도 합니다. 진심이 아니진 않겠죠. 근데 그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부터 실패한 부분을 송곳처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 긴 설명 못하겠는데 내가 여쭤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70일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하는 거더니 오히려 식량의 부족은 해마다는 거다. 이제는 1,500만원을 준비해야 돼. 이것이 농촌경제를 파악한 농업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 또한 박정권의 부실건설을 단적으로 입증하느라 지난번에 와우 아파트 것이고 아파트라는 것은 적어도 30년 40년 서 있는 것인데 3개월도 못해서 그것도 그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 됐다고 해서 와서 테이프 굽는 와우 아파트가 누구라자 소우자 와우 아파트가 와우 소리하고 버리고 있어. 자, 이 부분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하기 어려운 연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어서 요점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적인 사례 하나를 잡습니다. 이럴 때 중요합니다. 무엇을 잡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잡느냐인데 와우 아파트를 잡았다. 이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 급하게 지어 올렸고 자랑까지 했지만 무너져 내려버린 아파트다. 와우 아파트. 와우 아파트 사건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근데 이게 요즘에 들어와서 이런 연설을 하기 어려운 것은 와우 아파트가 불행 중 다행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입주가 완료가 안 됐고 입주 초창기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진짜 입주가 완료되고 난 다음 사고가 난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인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30여 명 정도 사망자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같으면 더 발달한 인권 감수성을 가진 요즘 같았으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태를 이렇게 풍자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SNS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이 지나가듯이 한 발언도 활자화가 되고 또 SNS로 전해지고 카메라에 찍혀서 방송으로 나가고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좀 달랐던 것은 그때는 뭐 텔레비전도 아주 보편적으로 보급된 건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모여있는 청중들만 딱 보고 연설을 하고 얘기를 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도 대선 주자들이 계속 말실수를 하게 된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만 고려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화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요즘 사람들인데. 예. 근데 어쨌든 이 연설이 정확하게 어디서 있었는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 자체는 좀 뭐 어떤 정치인이든 그렇습니다만 지지자들이 많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와우 아파트를 소재로 해서 박정희 정부의 부실 경제 건설을 질타하는 김대중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나중에 건축가들이 가서 보니까 저건 이 아파트는 세계 건축 사상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철근을 거기다 좋게 놓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면들이 좋게 발라가지고도 단 하루에도 설 수 있느냐. 그럼 이것이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슬슬 웃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웃김은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진짜 중정면에서는 어떤 아파트는 60을 또 허용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가보시오. 자, 와우 아파트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고속도로를 타겟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잡아드릴 것은 김대중이 들어 누워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김대중의 경부고속도로 관련 행보는 1, 2,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김대중은 경부 노선이 아니라 강원과 수도권, 호남과 영남을 잇는 횡단이 더 급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미국 정부도 그런 입장이었고 해외 경제기구들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들어누워 반대한 것인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경부고속도로 계획이 확정되고 추진이 될 때는 김대중이 딱히 강하게 반대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또 정치인으로서 챙긴 부분도 있겠고요.
근데 다만 세 번째 단계에서 경부고속도로의 부실공사는 사실이었습니다. 졸속공사였고요. 77명이 돌아가셨다고, 인부 77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고, 그분들 위령비 같은 것이 또 추풍령 쪽에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1차적으로 보수하는데 고속도로를 짓는 기간 정도가 더 걸렸고요. 10년이 걸렸을 거예요. 10년 정도 기간이. 보수하는데 기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보수할 때 들였던 예산이 지을 때 예산하고 비슷한 그런 굉장히 부실한 도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중이 후벼 파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한 번 가면 15분 가는 건데 단 보름도 못 가서 땡기 시작하네. 이래가지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온통 땡질에서 거의 무동력 같아. 어떤 공화당 사람이 말하기를 나와 아파트 쓰러지고 난 뒤로 저는 고속도로가 저게 땅에 누워있으니까 안 나빠졌지 저놈도 서 있으면 뒤니까 빠졌을 것이다. 자, 폭소가 터져 나옵니다. 저놈 고속도로가 저게 누워 있으니까 안 자빠졌지 자기 혼자 서 있었으면 진즉 자빠졌을 것이다. 왜? 누더기 고속도로니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청중들이 폭소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은 어떤 공화당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화당 사람이. 이 부분을 좀 캐치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할 거예요. 와, 김대중 저 사람 저런 생각 어떻게 했지? 웃기네. 근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공화당 사람이 말하기를. 출처를 밝힌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공화당 사람까지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당 사람한테까지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잘못 지은 고속도로다. 그것을 또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 여당 사람도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고 심지어 어떤 중진 의원은 코수염 뽑히고 이랬던 시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고속도로 저게 누워있으니까 안 자빠졌지 일어서 있었으면 진작 자빠졌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합니까? 야당 대선 후보가 고속도로 졸속 부실공사를 디스하면서 박 정권 건설 결과는 건설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잘 살려 사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의 혜택이 마치 우산산 터지듯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나갈 때 그 경제건설은 잘 된다. 자, 경제건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모든 국민들에게 퍼져나갈 때 잘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대중이 이 당시는 나중에 김대중보다 더 진보적, 좌파적이었습니다. 유럽으로 치면은 명백하게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해당하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었고, 김대중은 민주당의 정통 노선이 아니라 사실 조봉암 진보당에 더 가까운 그런 노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1950년대 중반까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고 또 민주당 중에서도 신파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의 노선이었는데, 다만 이념, 사상, 정책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였다. 거기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강한 경제적 평등이라든지 분배, 여기에 대한 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꽤 많이 들었지만 1970년대 대중경제론을 처음 펴낼 때 당시에 김대중은 명백한 진보 정치인이었다. 보수 야당이라고 불리는 신민당 정치인이었지만 그의 노선을 봤을 때는 진보 정치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대는 성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울산 공업단지도 없었지만 우리가 성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런 시대에는 비록 무명병수님과 삼천리를 걸어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국민에게 갔기 때문에 박정희 씨는 5.16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권을 일소한다고 국민에게 보내고요. 국민은 그거 하나 때문에 5.16 혁명에 기대라고 박정희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 500만 원짜리 부정특별한 사람도 후속을 하고 형사를 치렀어.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박정희 씨에 대해서 내가 반문하고 싶어. 박정희 씨, 당신이 개인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이 5.16 당시에 현명한 양심이 있으면 당신은 단돈 500만 원짜리 부정특별한 자로 이것은 몰두하고 처단을 해놓고 당신은 오른팔이요 왼팔이 이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500만 원은 100배요 1000배 50억 10,000배 500억이나 부정특별히 해주면서 불구하고 백성은 이와 같이 공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러다가 국민 앞에서 처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아니었나 박정희 씨에게 당연하지 않겠다. 자, 경부고속도로 일어서 있었으면 자빠졌을 것이다 부터 2분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경제 분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분배를 제대로 하는 나라라면 부정부패가 일소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소한다고 5.16 혁명 때 공약을 해놓고 자기 측근들의 부정축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다 라고 김대중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대중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당시에는 박정희 씨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한테도. 독재자인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더 권위적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을 여사라고 불러야 되고 씨라고 불렀다가 난리가 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때는 그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서도 박정희 씨라고 불렀다고요. 윤보선 야당 대선 후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 와중에 공공연하게 씨라고 불렀습니다. 윤보선이야 박정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김대중도 박정희한테 들이받는 더 아랫세대 입장에서도 씨라고 불렀어요. 이게 단순한 경멸의 뜻이 아닙니다. 씨가 뭐 반말입니까? 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박정희 씨를 외치면서 당신이 5.16을 한 양심이 있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특한 부분인데 5.16은 부패한 자들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5.16은 혁명이라고 하면서 부정부패 일소를 공약을 내걸질 않았었느냐. 그때 양심이 있다면 처단해봐라. 측근들을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5.16에 대해서는 나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거나 혹은 그때 정치권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5.16 이것 봐라. 결국에 봐라. 그때 다 틀린 거였다. 그때 그거 옳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5.16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박정희 정권을 달리 봐야 된다. 이거 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야 인사들 가운데서도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는 5.16 초창기에 지지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가 좌익 출신이라고 해서 박정희를 지지했던 좌익 인사들도 있습니다. 리영희 선생 같은 경우도 제5대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찍었느냐 윤보선 찍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보선은 민주를 가장한 수구고 박정희는 좌익 출신의 극우인데 수구 대 극우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후에 조금 더 평가가 강화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느꼈을까? 수구 대 좌익으로 느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윤보선이 수구, 박정희가 좌익 또는 혁신. 실제로 그런 생각, 좌익까지는 아니더라도 혁신이라는 생각 때문에 박정희를 지지하고 초대 공화당 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정구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삼선개헌에 반발합니다. 삼선개헌에 반발해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춘호 씨도 그랬고요. 김대중은 이 사람들까지 플러스 알파해서 박정희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5.16에 대해서 5.16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5.16 때 부정부패를 공약한 그 양심이 있으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내걸었던 거창한 목적 또
그 표방하는 지향 이런 것들을 야, 너 그거 다 거짓말이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 받고 더블로 가는 것이죠. 이게 안 됩니다. 요즘 정치가. 다 무시해야 돼요. 상대를. 야, 저 사람이 그랬을 리가 있어? 좋은 의도로 했을 리가 있어? 이거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거긴 인간들 서로 너희는 전적으로 다 틀렸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제대로 된 공격은 받을 건 받고 오히려 그걸 내 무기로 삼아서 너 이거 지키지 않았지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김대중은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신랄한 독설가 겸 만담가와 같은 1971년 대선 선거연설 일부를 들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16년 만에 돌아온 김대중 1987년 대선 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11월 29일 여의도 광장입니다. 16년, 아까 제가 그 16년의 세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16년을 겪고 돌아온 김대중의 음성, 말투, 목소리 톤, 또 연설 내용, 앞서 들으신 연설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 아까 연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 사랑이란 단어도 단어지만 목소리가 좀 더 느긋해지고 말이 빠른 편이었던 김대중 연설이 느긋해지는 그런 변화를 처음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에도 예가 없는 대군중이 여의도 양조국 물론 어수부지까지 광배했습니다. 자, 김대중은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이런 대군중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에서 납치가 돼서 바다 위에 어선에서 묶어서 바다에 던지니 많이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이런 바다 같은 군중이 다시 자신을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16년 만에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대군중이 모였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전체 연설장의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을 봤을 때 87년 6월 항쟁의 연장선에 1987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선거 연설 기회를 놓치고 싶었겠습니까? 이건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굉장히 감개무량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 입장에서. 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군중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김대중 개인에 대한, 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라는 것 자체가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투표율이 90% 정도 나왔었죠. 얼마나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분출이 된 거겠습니까? 아마 지나가는 길에 이 연설을 봤던 사람도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딱히 저 사람은 무조건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이 인파에 몸을 싣고 싶지 않았을까
16년간의 대통령 선거도 없는 극한의 독재가 지긋지긋했던 사람들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글로서 김대중이가 승리했다. 자, 여기서 오만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대선에서 김대중은 낙선했죠. 그리고 2등과 1%포인트 차이 나는 3등으로 낙선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실패에 대한 엄청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로 승리를 선언해? 이것을 냉소적으로 기억하시는 분을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김대중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4,200만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이 승리했다. 자, 김대중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4,200만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우는 점층법이라고 하죠. 더 강해지는 거, 뒤로 갈수록 단계도 올라가고. 김대중이가 승리했다라고 딱 선언을 하는 것은 김대중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지를 만한 일이죠. 근데 의미를 거기서 축소하면 안 된다. 4,200만 시민들이 승리했다.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도 승리한 것이다. 라고 확 의미를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의미를 올리는 일 자체를 이 군중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만을 위해서, 특정 지지자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를 시켜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 왜 이런 연설이 나왔을까 했을 때 두 번째 경우로 제가 짐작한 것은 김대중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준비해온 연설이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김대중이가 승리했다라고 한번 질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요러면은 오만해 보이겠네 라고 하면서 김대중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라고 수습을 하고 4,200만 국민이 승리했다라고 했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원래 준비되어 있었던 연설이었다라는 설이고, 두 번째는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다라는 설인데, 김대중 정도의 연설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은데 굳이 한쪽에 무게를 실으라면 전 첫 번째 설에 싣겠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반전을 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굳이 얘기하라면 전 첫 번째, 준비를 해온 연설이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한번 무게를 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상대가 그렇게 친절한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이 계속 풀어대는데 29일은 추울 것이다. 영하 20도 쳐다만 볼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기예보를 한 것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내게는 그 소리는 여의도에 가지마라 가지마라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추울 거라고 가지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거지로 모여오신 여러분들 고집도 어지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기상대에서 11월 29일에 춥다 영하 20도의 체감온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게 좀 제가 봐도 이상하긴 해요. 11월 29일이 그런 날씨인 경우가 많지 않을 건데, 이상기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의심을 하기 마련이죠. 사람들 못 모이게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냥 음모론적인 것 같고 피해의식 같아요. 그래서 더 유머러스하게 얘기하죠. 이 연설 장소에 가지마라 가지마라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고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냐,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다니 나쁜 놈들, 전두환 정권, 독재 정권, 나쁜 놈들아, 이게 아니라 다음에 이어진 메시지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거지로 모여오신 여러분들 고집도 참으로 어지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청중을 높이 띄우기 위해서, 청중에게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 기상대의 그 미심쩍은 행동마저도 그 소재로 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까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을 띄우는 데 목적이 있는 이런 연설을 하는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리고 자신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듣고 있는 사람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연설가가 정치가 김대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저는 계산된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황했을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도 뭐? 한 일이 없다고? 우리를 위해 한 일이 없다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왜? 못 들었을까봐, 혹은 귀를 의심하고 있을까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두 번, 못 알아듣지 말라고 두 번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거죠. 나는 오직 내 양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을 배신할 수 없어서, 독재자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어서 명색이 대통령으로 나갔던 사람의 책임으로서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양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묘한 자랑이죠. 나는 그냥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게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일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가장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김대중,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언론은 김대중만 몰아붙인 이 현실, 이것을 여러분이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수백만의 인파가 나와서 이 김대중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자, 요즘 정치인들하고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하는 말은 내가 잘났고 내가 기여도 높고 그런데 날 인정하지 않고 나만 욕하고 나를 그냥 계속해서 구박을 하고 이러면서 넌 나쁜 놈이고 난 옳은 놈이야, 이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정신이 없고 지지자들한테도 적개심과 피해의식만 고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김대중이 가장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자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한편에서는 거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왜? 김대중보다 더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김대중이 결국에 그 얘기를 한 것은 뭐였습니까? 목적이. 나 잘났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나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지 않았을까요? 납치돼서 죽음을 모면하고 바다에서 묶여가지고 던지려는 그 순간을 체험하고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 옥중에서 가족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동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사형원도 받고 납치되고 했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연설은 원고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설은 자신의 인생으로 쓰는 거거든요. 물론 김대중 입장에서 탄압을 받을 때 나중에 이거 좋은 연설 소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연설을, 이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화 킹메이커의 개봉에 맞춰서 시내 21에 발표했었던 글에서 김대중을 정치사의 영구 결번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멋있는 연설을 하기 위해서라도 용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게 있어서 독재자들이 협력하면 살려주고 협력 안 하면 죽이겠다. 협력만 하면 부귀영화를 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은 나는 국민 여러분을 배신할 수가 없었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배신할 수 없었고 나는 역사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는데 내가 당연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나에게 큰 상을 주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뭐라고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니, 이 얘기를 들은 청중이야말로 하늘로부터 큰 상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합시다. 부정선거를 즉각 중지해라. 자,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창 감동적인 얘기를 하다가 부정선거를 중단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하나 가설을 내겠습니다. 혹시 아까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이 독재자들의 협력 제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방금 전에 나왔던 대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 연설을 잘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 새끼야 뭐 하면서 욕설이 막 난무하는 그게 들려요. 네, 혹시 한번 다시 들어보실 분은 들어보십시오.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욕설이 들리거든요. 저는 이게 유추하건데 예를 들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선을 끊어버리려고 했다거나 뭔가 수작을 부렸다거나 뭐 밀정 같은 사람이 와서 사찰을 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래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복과 형사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와 있었을 것이고 대놓고 나와 있었겠지. 뭐 이렇게 충돌을 면할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김대중한테도 보이지 않았을까. 아까 그 야 이 새끼 하는 소리를 봤을 때는 김대중이 연설하는 장소에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음기가 청중이 녹음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청중 소리는 이 여의도 공원을 꽉 메운 인파치고는 소리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청중에서 조금 떨어져서 연설을 했을 겁니다. 아마 김대중이. 뭐 최근처럼 바로 앞에 사람 있고 이게 아니라 경호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띄우고 있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녹음기는 청중들 대다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연설자에 가까운 거리에서 녹음을 했다고 추정이 되고, 근데 거기에 뭐 야 이 새끼야 이런 그 음성이 섞인 걸로 봐서는 김대중이 볼 수 있는 거리 안에 어떤 야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대중이 지금 또 부정선거, 선거 부정이 또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한번 기 좀 죽이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중지하겠다면 6월 투쟁에 그 위대한
이러한 역량을 보인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본전을 보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선합니다. 자, 요즘 뭐 내가 여기서 굳이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야, 요즘 정치인들 뭐라고 합니까, 보통. 야, 뭐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들이 뭐 SNS를 통해서 뭐 응징을 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뜯어 고쳐가지고 누구를 박살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뭘 해달라라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너희를 심판을 할 것이다. 그것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항쟁의 사례를 들어서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이 김대중의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또 젊었을 때 그 가닥, 이런 것들이 또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모든 정치범, 양심범 정권 잡은 즉시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설에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지수가 많지 않아요, 일단. 근데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공약인 셈인데, 이 연설에서 양심범, 정치범 석방입니다. 그 정도로 80년대까지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고, 본인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그전 독재의 유산을 깨트리는 조치로 그 사람들부터 석방하겠다.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면이라는 것은. 문익관 목사님이여, 공민권 박탈된 모든 인사의 공민권을 즉각 회복시켰습니다. 80년대, 80년에 억울하게 직장에서 쫓겨난 공무원, 언론인, 노동자, 교원 모든 사람을 복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정권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 상징적 조치로 억울하게 감옥 가고 해직된 사람들 본래 자리로 돌려놓겠다 얘기한 것이죠. 독재 정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정당하게 해결해서 그 억울한 한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서 우리는 국민이 주인 대접받고 억울한 일이 없고 보람받는 그런 진정한 안정을 이 사회에 이루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광주 의거 사건을 국민과 광주 시민이 납득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광주는 김대중에게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광주 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 광장에서 성대하게 광주 영웅들의 위령제를 지내고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들 모든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행해질 것입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오랜 기도와 묵상 끝에 결국 용서한 것이 가장 크게 승리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용서,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자와 그 일당에 대한 용서입니다. 아까 전에 70년대, 80년대에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5.18 시민들, 명예회복을 약속을 했죠. 그런데 용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응징에 대해서 자신은 방점을 찍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당장에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독재했던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있던 그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김대중에 대한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강화되겠죠.
안 그래도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돌았었습니다. 심지어 민주화 운동 진영 안에서도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특히 김영삼 계열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복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독재자에 대한 용서를 말했던 이유에는 하나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연설을 조금만 더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원수를 사랑은 못하지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곧바로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는 정권을 잡으면 34년간 계속된 남북 간의 전쟁 상태를 종결시켰습니다. 자, 왜 용서를 얘기했느냐? 박정희 전두환을 용서했다를 넘어선 북한 체제와 김일성에 대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일성과 박정희 전두환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극악한 독재자였나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누가 더 깊이 국민들을 탄압했습니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정당화는 필요 없지만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극심한 독재를 했던, 아니 비교 자체를 하는 게 사치일 정도의 독재를 했던 것이 김일성이고 김대중도 자기 자서전에서 김일성에 대해서 독재자 치고도 최악의 독재자라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중 본인도 한국전쟁 때 인민군 손에 처형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김대중이 국가와 민족과 세계의 장래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한다면 김일성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김일성을 용서하는 이상 박정희 전두환은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설이 그냥 가설이 아니라고 제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용서를 얘기한 다음에 북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직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주정부는 김일성이한테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표현이에요. 왜 북한과 대화하느냐? 김일성이한테 나는 해낼 것이다. 그리고 민주정부는 김일성에게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은 박정희의 7.4 공동성명이라든지 전두환이 김일성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었던 거라든지 뒷구멍으로 이런 협잡질을 합니다. 평소에는 북한의 존재를 빌미 삼아서 독재 체제를 회책해놓고 근데 잘 되겠습니까? 결국에 북한과의 대화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바로 엎어야 될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저 독재자 남한에서는 사실 북한과 다르게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독재자들을 업고는 하는데 저 독재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권 간의 대화가 아니라 한쪽은 아예 항쟁이 일어날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쪽이고 한쪽은 항쟁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때 되면은 실각 추출될 수도 있는 체제. 그러면 그 시대가 끝나면 그 국면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정부는 당당하게 해낼 수 있다. 김일성이한테. 왜? 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김일성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독재를 옹호하고 합리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대화를 위한, 교류와 화해를 위한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한 민주적 관점에 따라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김일성과 대화에서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교류, 방방, 가족 방문 왕력, 여러분들이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쪽도 가고 마치 동서동이 왕래하는 이런 것과 같은 동족 화해와 교류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자, 그냥 민주주의 하겠다, 독재 청산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시대의 연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연설에서 제가 이 확보한 음원에는 뭐 경제 얘기나 이런 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 대선 분위기가 경제 얘기할 때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경제 발전은 당시 사람들의 체감에 따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도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게 당시에 주요한 시민들의 정서였던 것이고, 복지국가까지 가기에는 또 시민들이 거기까지는 뭐 아직 바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던 시대였어요. 민주주의와 정권교체, 군정종식만 얘기해도 충분하던, 뭐 충분한 것이라는 게 엄밀하게 정치에서 있기 어렵지만이 넘어서서 거의 뭐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든지 제한된 시간, 그리고 오랜만에 청중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안 해도 되고 그냥 득표를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온 김대중의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김대중이 감옥에 있을 때 마음속으로 셀 수 없는 횟수로 김일성과 자신이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를 두다시피 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걸고 김일성을 어떻게 설득하며 김일성이 개기면 어떻게 그걸 제압하거나 또 무릎 쓸 건지, 이것을 감옥에서 수없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득표라든지 사상공세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이 연설에 중요한 레파토리로 이것을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도 신경 쓰는 부분이 있겠죠. 김일성 주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 너 지금 독재자를 인정하는 거야? 혹은 너 용공이야?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김일성 주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전두환도 북한 사람 만났을 때는 주석님이 이런 표현 다 썼고, 심지어 주석님이 항일 무장 투쟁한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지금 지들끼리 쓸 때 얘기고, 대중들 앞에서는 쓸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특히 주석이 높임말도 아닌데도.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표현을 김대중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김일성이한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통일의 문을 열어두면 내가 5년 동안에 통일은 못하더라도 대화는 활짝 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만 열어만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문 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은, 자,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좀 더 나이가 든 김대중이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김대중이죠. 후세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티가 확실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통일을 어떻게 하겠냐. 근데 내가 문을 열어놓으면 이건 닫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다음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의 격언으로 기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은
김대중이가 하루에 기록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손자와 똑같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산 그 서럽고 한많은 세상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김대중이가 이번에 대통령 돼야만 30년 동안 닦아온 내 정책을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봉사기를 어쩌고 것입니다. 네, 참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연설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인데, 김대중 연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박정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이런 표현을 쓰죠. 전두환도 그렇고. 그나마 조금 겸손한 사람들이 나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김대중은 김대중이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여러분들 캐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대중이가, 김대중이는, 이것은 뭘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밑으로 갈게. 김대중이가, 김영삼이가, 이게 사실 삼김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삼김 하면은 문화적으로는 권위주의 아니었나? 라고 평가를 하지만 삼김을 띄어올렸던, 특히 양김씨, 김대중, 김영삼을 띄어올렸던 사람들은 김대중이가, 김영삼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들 아시죠?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람들끼리 사석에서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공식적인 정치의 어떤 언어로 올라가는 거죠. 김대중이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은 물론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바쳐서 여러분이 내가 살아온 그 한만과 서러운 세상을 다시는 살지 않는 좋은 세상의 길을 열어놓고 이 세상을 뜨겠습니다. 김대중이는 여러분의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힘을 합칩시다. 12월 16일에 성공합시다.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 서럽고 한많은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지 않겠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도 없어진 거죠. 다시는 나오지 않을 정치인일지 모르겠습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났던 정치인이었고, 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의 연설 중에서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한 문장은 김대중이는 여러분의 김대중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뭐 아무나 얘기한다고 되는 표현이 아니죠. 그리고 연설을 하더라도 김대중이는 여러분의 김대중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쌓여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연설 원고에 김대중이는 여러분의 김대중입니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중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런 과정에서 불현듯 나온 카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카피를 뽑아낸다는 것은 정치인의 언어 능력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다 축적되고 풍화됨으로써 그런 언어가 탄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의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존경해야 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꽤 비판적인 분들이라도 이 연설을 들으면서 정치가는 무엇으로 대중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응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는 아니지만 우리도 또다시 시대는 다르지만 이런 정치인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간절하게 듭니다. 제가 최근 1, 2년간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1, 2년이 아니라 아마 2019년 한일 갈등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런 인물이 나온다면 굳이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을 또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마음과 만나게 된다면 이런 염원이 또 하나의 훌륭한 정치 리더를 탄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탄생시켜서 뭔가를 이룩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새로운 세상, 다음 세상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젖힌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리더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연설이나 글은 단순한 말솜씨, 글솜씨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인의 연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드러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간교하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감동도 주면서 근데 사실 그 감동에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던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연설만 딱 들어보면 또 안다는 겁니다. 연설에서 아니다 싶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기다 싶은 사람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아니다 싶은 사람은 아닌 겁니다. 전 나름대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결국에 낙관으로 가느냐 아니냐. 피해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결국에 자기 지지자들까지도 피해 망상에 찌들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낙관으로 가는 거냐. 이 낙관이 정신승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택도 없는 정신승리 그리고 분열적인 승리가 아니라 다 같이 이기는 세상, 나아가서는 이기고 지는 자가 없는 세상, 승패를 넘어선 승부, 이것으로 가는 것이냐, 이걸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나는 공정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야. 혹은 남들이 다 나를 방해하고 시기 질투했는데 난 잘 됐어. 누구도 날 꺾을 수 없어. 이런 거 말고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김대중에게도 그런 게 느껴지죠. 납치는 됐지만 죽지 않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대중만 고생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 여러분들의 덕택이다. 이런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정치인의 연설에서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아닌 정치인들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한 명의 걸출한 정치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웁니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고두고 교재로 쓸 수 있는, 김대중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전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교재다. 손색이라고는 전혀 없는 교재다. 그의 실수나 과오조차도 교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리더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리더를 해석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좋은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이번 선거에 있어서 박정희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그다음에 대한민국 여러분한테 분명히 내가 말씀하는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 씨가 인격이 모자라든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잘못했다든가 그러한 의미에서 정리합니다. 설사 박정희 씨가 훌륭하고 대통령을 잘했다 하더라도 박정희 씨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것은 이 나라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한 사람은 장기집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독재입니다. 만일 이번에 공화당이 신민당 대통령 호가나 김대중이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김정주 씨든지 이호상 씨든지 내라고 합니다. 왜 박정희 씨 아니면 안 됩니까? 박정희 씨 아니면 방공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건설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안정도 안 돼? 그러면 만일 박정희 씨가 내려고 돌아가셨다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간판 내려야지 없어.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박정희 씨가 설사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장기집권을 만든 것이지만 하물며 박정희 씨 심장 치정 경례는 이상 더 이러한 기회가 몇 번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들어도 이번 선거에 승리를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조국과 내 국민들을 어느 일 암흑독주와 맨나고 그런 것부터 구출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일은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김대중으로 사정되는 세대라는 두 번째는 없다는 것을 시민으로 내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권 잡는 해본의 자유를 최대한 들어보자 지방 가시를 대담적으로 지시해서 여러분이 서울시의원과 성동의원은 먼저 선거하고 그 다음에 제2단계로는 성동 정장을 선거하고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반장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다음 내 방향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 직선하에 여성 지위 향상론을 통해 여성의 교육원과 여성의 교육과 취직과 배우와 그 사회적 지위가 이래서 어른으로서 아내로서 지도인으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 잡는 아까 내가 존경하는
자식 같은 이 사람을 70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국을 같이 다니면서 국민 앞에 서기하고 나를 길러주고 계시는 인상 당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박정희 씨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박정희 씨에 의해서 짓밟힌 이 헌법의 영예를 다시 잡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리 위대해도 한 사람이 2번 이상 대통령을 안 돼. 앞으로 이 나라에서 이나간 박사관 김나간 누구는 자기 자신의 영화와 자기 자신의 양부직권 위해서 헌법을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하는 일은 절대로 다시 못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건설을 위해서 애쓴 그분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건설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의욕을 우리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킨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뭐든지 나쁘다 뭐든지 못준다 이래가지고 뒤집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요새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진 충성을 하고 가진 마타타를 개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그분을 공격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것은 내가 박정희 씨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나라를 해주고 내 나라의 국가 원수가 즉 우리들이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입장에서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상당한 실패. 시간이 없어 긴 설명 못하겠으니까 내가 역경한 얘기가 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70인년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한다더니 오히려 식량의 부족은 해마다는 거다. 이제는 1,500만 수로 수입해야 돼. 이것이 농촌경제의 파탄, 농업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 또한 박정권의 부실건설을 단적으로 입증하려면 지난번에 와우 아파트 보시오. 아파트라는 것은 적어도 30년 40년 서 있는 것인데 3개월도 못 돼서 그것도 그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 됐다고 해서 와서 테이프 굽는 와우 아파트가 우라자 소우자 와우 아파트가 와우 소리하고 빠져버렸어. 나중에 건축가들이 가서 보니까 자그간 이 아파트는 세계 건축사상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철근을 거기다 좋게 놓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면들이 좋게 발라가지고도 단 하루에도 설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정면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60을 또 허용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가보시오. 고속도로 한 번 가면 15분정 가는 건데 단 보름도 못 가서 땡길 시작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온통 땡길에서 거의 무동력 같아. 어떤 공화당 사람이 말하기를 와우 아파트 쓰러지고 난 뒤로 저는 고속도로가 저게 땅에 누워있으니까 안 나빠졌지 저놈도 서있으면 뒤니까 빠졌을 것이다. 박정권 건설 결과는 건설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잘 살려자는 것. 나라의 경제의 혜택이 마치 우산산 포기듣기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나갈 때 그 경제 건설은 잘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대는 성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울산 공업단지도 없었지만 우리가 성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런 시대에는 비록 무명병을 있고 3,000리를 걸어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국민에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정희 씨는 5일 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사한다고 국민에게 공약하고 국민은 그거 하나 때문에 5.16 혁명을 기다리라고 박정희 씨는 정권을 잡아가지고 단 500만 원짜리 부정특기한 사람도 후속을 하고 형사에 처박았어.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박정희 씨에 대해서 내가 반문하고 싶어. 박정희 씨 당신 개인에 대해서 내가 말을 남겼다. 그러나 당신이 5.16 당시에 혁명한 양심이 있으면 당신은 단돈 500만 원짜리
부정투표한 자도 이것을 몰두하고 처단을 해놓고 당신의 오른팔이요 왼팔이 이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500만 원의 100배 5억 1000배 50억 10,000배 500억이나 부정투표를 해주면서 불구하고 백성은 이와 같이 공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단한 사람도 들어다가 국민 앞에서 처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걸랑 박대희 씨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에도 예가 없는 대군주기 여의도 양쪽은 물론 호수부지까지 꽉 맸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늘로써 김대중이가 승리했다. 김대중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4,200만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이 승리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상대가 그렇게 친절한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이 계속 풀어대는데 29일은 추울 것이다. 영하 20도 체감은 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기예보를 한 것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내게는 그 소리는 여의도에 가지마라 가지마라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추울 거라고 가지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거지로 모여오신 여러분들 고집도 어지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내 양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을 배신할 수 없어서 독재자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어서 명색이 대통령으로 나갔던 사람의 책임으로서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가장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김대중,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언론은 김대중만 몰아붙인 이 현실, 이것을 여러분이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수백만의 인파가 나와서 이 김대중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납치돼서 주검을 모면하고 바다에서 묶여가지고 던지려는 그 순간을 체험하고 사형운동을 받아가지고 옥중에서 가족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동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어서 독재자들이 협력하면 살려주고 협력 안 하면 죽이겠다. 협력만 하면 부귀영화를 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은 나는 국민 여러분을 배신할 수가 없었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배신할 수 없었고 나는 역사를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는데 내가 할 당연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나에게 큰 상을 주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뭐라고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합시다. 부정선거를 즉각 중지해라. 만일 중지 안 했다가는 6월 투쟁에 그 위대한 역량을 보인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본전을 보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속이 선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모든 정치범, 양심범 정권 잡은 즉시로 석방하겠습니다. 문익관 목사님이여 공민권 박탈된 모든 인사의 공민권을 즉각 회복시켰습니다. 80년대 80년에 억울하게 직장에서 쫓겨난 공무원, 언론인, 노동자, 교원 모든 사람을 복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정권한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정당하게 해결해서 그 억울한 한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서 우리는 국민이 주인 대접받고 억울한 일이 없고 보람받는 그런 진정한 안정을 이 사회에 이룩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광주 의거 사건을 국민과 광주 시민이 납득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광주 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 광장에서 성대하게 광주 영웅들의 위령제를 지내고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들 모든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행해질 것입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오랜 기도와 묵상 끝에 결국 용서한 것이 가장 크게 승리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원수를 사랑은 못하지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정권을 잡으면 34년간 계속된 남북간의 전쟁 상태를 종결시켰습니다. 민주정부는 김일성이한테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김일성과 대화해서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교류력, 관광, 가족 방문 왕력 여러분들이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쪽도 가고 마치 동서동이 왕래하는 이런 것과 같은 동족 화해와 교류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 데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통일의 문을 열어놓으면 내가 5년 동안에 통일은 못하더라도 대로는 활짝 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만 열어만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문 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나의 소원은 역사에 김대중이가 바르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손자와 똑같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산 그 서럽고 한많은 세상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김대중이가 이번에 대통령 돼야만 30년 동안 닦아온 내 정책을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봉사기회를 어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은 물론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